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수익 작전 타임 진행의 도지엔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나스닥은 2% 넘게 하락하면서 이 하락세가 계속 지속이 될지 우려감을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국내 증시 작전, 장전에 저희가 또 제대로 세워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슈 분석부터 작전까지 저희와 함께해 주시죠. 자, 그렇다면 먼저 글로벌 증시부터 정리를 하고 넘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자세하게 이슈 분석해 주시는 분이시죠.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님 연결해 봅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바로 이슈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살펴볼 텐데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감이 됐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미국 3대 지수는 긴축 우려감 지속으로 인해서 하락 마감을 했고요. 미국 증시는 하루 종일 하락세를 보이다가 장 막판 소폭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우지수 같은 경우는 1.03% 하락을 했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2% 하락을 했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도 1.44%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국내 증시에서 관심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36%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S&P 500 같은 경우는 4일 연속 하락세를 지금 보이고 있고요. 최근 8거래일 중 7거래일이 하락할 만큼 최근에 하락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일 같은 경우는 전체 500개 종목 중에서 80% 이상의 종목이 하락세를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요. 다우지수 같은 경우도 이틀 연속 지금 합쳐서 830포인트 이상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 11,000포인트를 하회하기도 했으나 장 막판 만회를 하면서 11,014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11,000포인트를 지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단 경기 침체 우려 확산으로 인해서 기술주 약세가 두드러지면서 나스닥이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좀 크게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지난주에 나온 높은 임금 인상 속도로 인해서 향후 기준금리가 추가적으로 인상될 가능성이 다시 재차 시장에서 부각됐다라는 게 시장을 좀 짓누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와 더불어 JP 모건 체이스의 제이미 다이먼 CEO가 CNBC에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인데요. 내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를 표명을 했습니다. 특히 높은 인플레이션이 경제를 불황으로 몰아넣을 것이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특히 화석 연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그런 내용을 얘기를 했습니다. 섹터별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유틸리티 섹터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을 했습니다. 특히 에너지, 커뮤니케이션, 기술 관련 섹터가 2% 넘는 큰 폭의 하락세를 좀 보였고요. 주요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애플 같은 경우 애플, MS, 아마존, 구글 다 2%에서 3%대의 하락세를 좀 보였습니다. 특히 메타 같은 경우는 6.79%를 보였는데요. 특정 VIP에 대한 불공정한 특혜 논란이 부각이 되면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하락폭이 좀 큰 모습을 보였습니다. 개별 종목 이슈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보잉 같은 경우는 국방부 헬기 수주 실패 소식으로 급락세를 보였고요. 대신 국방부 헬기 수주를 했던 텍스톤 같은 경우는 6% 넘는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중국의 코로나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화장품주인 에스티 로더 같은 경우는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것 때문에 2% 상승세를 보였고요. 특히 중국 내의 화장품 시장이 양극화가 되면서 고급 화장품 같은 경우에 해외 브랜드 같은 경우 중국 판매가 활발히 늘어날 것이다라는 기대가 시장에서 크게 좀 작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 우려로 인해서 향후 성장세가 둔화될 것이다라는 우려로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루시드 같은 경우는 8%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요. 리비안 같은 경우도 5.56%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상대적으로 덜 하락을 했는데요. 마이너스 1.45%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외에 파라마운트 같은 경우 4분기 광고 수익이 감소할 것이다라는 가이던스를 발표를 하면서 7%대 하락을 보였고요. 이에 따라서 미디어 관련주인 월트 디즈니, 컴캐스트, 워너브라더스 디스커버리 같은 경우도 2에서 3%대 하락을 보였습니다.
금융주 같은 경우는 채권 수익률 하락으로 전반적인 하락세를 보였고요. BOA 같은 경우는 이제 4% 넘는 하락세를 보였고, 골드만삭스나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도 2% 중반대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 채권 금리는 경기 침체 우려로 약세를 보였고요. 10년물 국채 금리는 3.528%로 전일 대비 7.1bp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2년물 같은 경우도 4.36%, 그다음에 3개월물도 4.38%로 전일 대비 2에서 3bp 정도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에 단기와 장기 금리 역전 현상이 계속 확산이 되면서 향후의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에서 좀 더 짓누르고 있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고요.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는 12월 기준금리를 50bp 인상 확률이 대세로 일단 자리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대신 이제 내년 1월달 기준금리가 5% 인상될 확률이 63.1%로 여전히 높은 그런 수준이고요. 특히 내년 1월달 기준금리가 5%가 될 확률이 51.1%로 최근 한 달 동안 계속 50%대를 유지하고 있는 게 특이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I 원유는 74달러대로 전일 대비 3% 넘는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의 에너지정보청에서 내년도 미국 석유 생산량이 올해보다 증가할 것이다라고 발표했던 게 가장 큰 폭의 하락을 이뤘던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일단 내년도에 미국 내에서 1일 석유 생산량이 1234만 배럴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거는 그 전에 가장 많이 이제 채굴을 했었던 2019년도에 1231만 배럴보다 더 많이 생산할 것이다라는 것 때문에 향후 석유에 대한 공급이 증가할 기대감 때문에 하락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전일도 0.3% 오른 105.59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자세하게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전해주셨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내리고 있고 지금 FOMC 회의를 결과를 좀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 체크를 해봤습니다.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 점까지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본격적인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저희가 앞두고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인데요. 지금 연초 좀 박스권 장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원래는 빅스텝 단행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예상보다 경제 지표들이 좀 좋게 나오면서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들도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능성에 대해서도 궁금하고요. 이 자이언트 스텝 이야기가 나오는 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다음 주죠. 12월 14일 날 미국 FOMC 회의가 이제 개최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이날 기준금리가 아마 인상이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최근에 높은 인플레이션이 10월 달에 조금 잦아들었다라고는 하지만 여전히 7%의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게 아마 기준금리 인상은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미국 연준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지금 기준금리를 계속 인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런 인상폭이 과연 12월 달에도 이어질지 여부가 시장에서 관심사항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파월 의장이 계속 10월 달 FOMC 이후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었던 50bp 인상안이 여전히 시장에서 가장 큰 대세로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CME, 패드워치 같은 경우에도 50bp 인상이 대세로 이제 얘기가 되고 있고요. 75bp 인상 확률은 현재도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20%대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게 15bp보다 50bp가 인상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돼서 연준 입장에서 보면 기준금리를 빠르게 올려야 된다라는 생각은 하고는 있다라고 보여지지만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고 나면 이게 실물 경제까지 영향을 미치는데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연준이 올 초서부터 지금 계속 기준금리를 인상을 해서 지금 4%대까지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오다 보니까 과연 이렇게 기준금리 올린 것이 향후에 실물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궁금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에서 기준금리 인상의 속도를 조금 조절할 필요성에 대한 얘기를 계속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 이렇게
기준금리 인상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물 경제가 기준금리 인상을 제대로 반영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연준에서는 기준금리를 추가적으로 올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는 것도 관심을 가지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 그 속도 조절론으로 인해서 최근 이제 10월 이후에 베어마켓 랠리가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고요. 하지만 일단 현재 상황에서는 베어마켓은 랠리는 일단 좀 종료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12월 달 FOMC 회의 결과 이후에 연말까지 단기간 기간은 있긴 하지만 추가적인 상승보다는 일단 조정 쪽으로 조금 무게를 두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상당히 이제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11월 비농업 고용자 수 증가가 26만 3천 명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를 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임금 상승률도 전월 대비 0.6% 상승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와 더불어 이제 11월 ISM 서비스업 지수도 56.5를 기록을 하면서 10월 54.4보다 더 높은 그런 이제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인 그 경제 지표가 상당히 좋게 나오면서 향후에 추가적인 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시장은 좀 더 우려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그 임금 상승률 자체가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존에 이제 인플레이션의 가장 큰 원인이 공급망에 따른 그런 이제 불안 요인이었다라고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택 가격에 대한 불안, 이제는 임금 상승으로 인한 이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렇게 확장적으로 계속 발전된다라고 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이 쉽게 잦아들 가능성은 좀 낮아질 수 있으니까 이런 점 좀 유의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 입장에서도 본다라고 하게 되면 12월 달 FOMC에서 75bp를 급격하게 인상한다라기보다는 내년 1월 달 그리고 내년 3월 달에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가능성은 좀 더 커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 들어 얘기가 나오는 게 1월 달에 FOMC 회의에서 기존의 25bp 인상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최근 들어선 50bp 인상 가능성이 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와 더불어 3월 달에도 추가적으로 25bp를 인상할 가능성은 좀 더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현재와 같은 이제 예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번 달 FOMC 회의에서 점도표를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도표는 분기마다 연준 이사, 그다음에 지역 연은 총재까지 모두 포함될까, 투표권이 없는 연은 총재까지 포함해서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이제 마킹하는 그런 이제 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난 9월달 점도표의 평균금리는 4.7%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10월달 이제 FOMC 회의 이후에 파월 의장이 얘기하기에는 그때보다도 좀 더 높은 기준금리를 예상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12월 달에 나오는 점도표는 아마 기준금리가 5%대 초반의 평균금리를 기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렇게 점도표상 기준금리가 높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맞춰서 추가적인 금리 상승이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만약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증시에는 좀 부담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도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이제 FOMC 회의 결과를 좀 앞두고 자이언트 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서 자세하게 그 가능성과 내용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만약 FOMC에서 자이언트 스텝이 단행이 된다면 한국과 미국 간의 금리 역전차가 더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사실 이 한미 금리 역전차 내용 같은 경우는 올해 초중반만 하더라도 굉장히 방송에서 자주 다뤘었고 실제로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쳤었는데 최근엔 또 그런 이야기가 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역전차가 점점 벌어진다면 국내 시장에 분명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 우려할 만한 부분일까요? 네, 일단은 조금 우려 좀 하고 그런 우려한 마음을 가지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 이제 한미 금리가 역전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에 대한 이제 수요가 증가를 하면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갈 것이다라는 이제 그 우려가
지금 시장에서 뭐 상당 부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미국의 기준금리가 최근에 계속 뭐 조금 조정은 보이곤 있다라고는 하지만 뭐 여전히 뭐 높은 수준에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과 미국 간의 10년물 금리를 본다라고 하게 되면 거의 같은 수준으로 지금 유지를 하고 있는 그런 수준이고요. 다만 이제 그 자금 성격에 따라서 모든 자금이 유출된다라기보다는 일부 단기성 투자 자금이 유출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한미 간의 금리 격차가 1%가 넘게 벌어질 경우에 외국인들이 국내에 국채를 매도하는 그런 경향성을 좀 보이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따라서 금리가 1% 넘게 확대된다라고 하게 되면 조금 한번 주목해서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이제 장기 투자 자금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분산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한 지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다 분산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어떤 한 지역에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한다라고 해서 그 이슈가 발생한 지역의 자금을 뭐 바로 빼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기적으로 이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안정적인 수익을 추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 수익률도 중요하지만 그뿐만 아니라 벤치마크 수익률도 상당히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머징 마켓 내에 한국 지수에 대한 그러니까 투자 비중이 확대되거나 줄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의 투자 자금이 크게 움직일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경제가 대세적인 흐름 자체가 바뀐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에는 아마 자금 유출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장기 자금의 자금 유출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본 같은 경우 저금리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는 있지만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는 것과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단기성 자금일 경우에는 유출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2년 현재 한미 금리 차가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특히 단기물에서 좀 벌어지고 있습니다. 2년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의 금리가 4.35%인데 한국물이 3.77%입니다. 그러니까 단기 금리에선 미국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0.6% 정도 높은 그런 수지를 유지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 달러가 약세를 접어들면서 외국인 입장에서 보면 기존에 투자했었던 거에 대한 환차익까지 발생을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자금들은 지금 유출이 되고 있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특히 한미 간의 금리가 격차가 벌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자금의 유출은 지금보다 조금 더 커질 가능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외국인 자금이 유출이 된다라고 해도 국내 경제 상황에 따라서 유출 규모는 좀 달라질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만약 국내 경기가 잘 버텨준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 입장에서 굳이 국내에서 투자 자금을 뺄 가능성은 좀 낮아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국내 경제 상황이 부진이 상당 부분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외국인들의 자금 유출 가능성은 지금보다 높게 적용할 수도 있다라고 보시고 투자에 임하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한미 금리 역전차 올해 초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자세하게 다루었던 기억이 나는데 역시나 또 한 번 이 격차가 벌어진다면 국내 증시에도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경계심을 가지고 이슈를 좀 체크를 해봤고요.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자면 연이어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과 관련된 기조도 계속해서 분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1분기까지 5%대 고물가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으면서 이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행보가 언제까지 이어질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이 금리 인상을 하는 건 하는 것인데 국내 경제 요인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이유를 꼽아서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들도 있는데 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지금 한국은행도 내년 초까지는 추가적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높은 물가 상승률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국내 금리도 추가적으로 인상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로 이제 내년 초까지 기준금리가 25bp 정도 추가 인상에 좀 무게가 실려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들도 대체적으로 한 기준금리가 3.5% 정도가 우리나라의 중립금리 수준이다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3.25%니까 뭐 25bp만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중립금리 수준으로 올라간다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미국 기준금리 인상 폭이 확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준금리에 대한 추가적인 금리 인상도 불가피하지 않을까. 경우에 따라선 지금 25bp 인상의 무게를 두고는 있지만 추가적으로 한두 번의 금리 인상도 있을 가능성은 상존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제 기준금리를 뭐 한꺼번에 빅스텝을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뭐 경기 전반적으로 이제 인플레이션이나 이런 부분은 좀 잦아들 수는 있지만 국내의 경제 위축이 상당히 급격히 진행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뭐 큰 폭의 기준금리 인상보다는 베이비 스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인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최근 들어 국내 금리 시장, 특히 이제 단기 자금 시장이 레고 사태 이후에 상당히 경색이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부동산 PF, 그다음에 이에 따라서 중소형 건설사들이 부동산 침체에 따른 경기 어려움이 지금 확산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최근 금융통화당국이 유동성을 공급을 하면서 급한 불은 상당 부분 꺼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산 침체가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내년에 뭐 PF 부동산이나 아니면 여러 회사채들의 만기들이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시장은 불안감이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것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렇게 기준금리가 올리면서 개인들의 가처분 소득이 상당 부분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소비 위축 가능성이 지금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이 생산도 줄이면서 아마 기업 실적도 부정적인 역할을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성장률이 최근에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 경제 성장률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수출 성장세가 최근 부진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10월 같은 경우는 5.7%, 그다음에 11월에도 14%가 감소할 만큼 지금 감소세가 커지고 있는 것도 상당히 이제 불안한 요인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여기에 뭐 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둔화 영향에 따른 그런 부분도 시장에선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내년도에 기업들의 실적도 올해보다는 뭐 역성장할 가능성이 좀 커 보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최근 환율이 안정이 되면서 뭐 투자 심리가 상당히 좀 개선되는 측면은 있기는 하지만 환율이 안정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수출 기업 입장에서 보면 원화 기준으로는 수출액이 감소할 그런 가능성은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내년도 뭐 환율이 1,400원대 이하로 지금 내려올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면 기업들의 수익성도 올해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커진다라는 것도 투자할 때 유의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대표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은 어떻게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 네, 뭐 전일장 미국 시장이 이제 긴축 우려감으로 이제 하락을 하면서 국내 증시에도 투자 심리가 좀 위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특히 뭐 국내 같은 경우에는 뭐 중국의 코로나 완화 기대감, 그다음에 국내에서 뭐 마스크 해제 관련된 뭐 이슈들이 계속 나오면서 뭐 리오프닝 관련된 주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좀 보일 걸로 보여지고요. 대신 이제 금투세에 관련돼서 여전히 국회에서 관련 내용이 논의되면서 좀 불확실성이 좀 지속이 된다라는 것도 뭐 긍정과 부정으로 좀 나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오늘 어저께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2,400포인트를 하회를 했습니다. 뭐 최근 들어 2,400포인트가 심리적인 지지선 역할을 좀 했었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2,400포인트가 뭐 오늘도 회복을 못한다라고 하게 되면 단기간에 조금 더 증시는 하락 쪽으로 뭐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속에서도 개별적인 이슈에 따른 뭐 섹터들은 여전히 강세를 보일 걸로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대표적으로 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중국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뭐 단기적으로는 관심을 좀 가지셔야 될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코로나 확진자 증가수에 따라서 뭐 리오프닝 관련주들은 이제 주가가 등락이 급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대비해서 단기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시장에서 소외됐던 종목 중심으로 최근에 순환매도 조금씩 일어나는 그런 기미가 좀 보일 걸로 보여집니다.
특히 바이오나 제약 관련된 분야가 최근 이제 계속 좀 주가가 약세를 보이다가 어제 같은 경우 조금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요. 이런 부분도 단기적인 관점에선 조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국내 증시 작전 이슈 분석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연결해 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좀 다뤄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반도체 관련된 소식 전해주신다고요? 네, 연준의 긴축 우려 재부각 속에서 미국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약세 등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반도체 관련 주들이 최근 뉴욕 증시 페드의 긴축 우려 재부각 등으로 큰 폭으로 하락을 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1% 넘게 하락을 했었죠.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33.19 마이너스 1.20% 하락한 2738.05를 기록하면서 인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엔비디아, 퀄컴 등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11월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한 데 이어서 ISM 비제조업, 서비스업 지표가 호조를 보이면서 페드의 긴축 우려가 재부각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SK 하이닉스가 4분기에 1조 2천억 규모의 영업 손실을 낼 것으로 예측이 되는 가운데에서 D램과 낸드 플래시의 평균 판매 단가가 전분기 대비 25% 하락을 하면서 재고 자산 평가 손실도 추가로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내년에 메모리 반도체 공급 과잉에 따른 출하량 감소와 가격 하락으로 예상보다 큰 폭의 적자를 기록할 것이고요. 내년 실적 컨센서스 하향 조정이 아직 충분히 주가에 반영되었다고 판단하지는 않는다라고 분석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소식으로 인해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PSK, 하나 머티리얼즈, 워닝 머티리얼즈 등 반도체 관련주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특히나 삼성전자가 3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6만 원 선이 붕괴가 되고 있고 SK 하이닉스는 4거래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또 아울러 페드 긴축 우려 속에 네이버, 카카오, LG 디스플레이, 넷마블, 하이브 등 인터넷 IT 대표주 게임 또한 엔터 이런 대표적 기술 성장 관련 테마들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우리 증시 강한 하방 압력 보여주었습니다. 네,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연일 좀 하락을 하면서 좀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지금 살 때인가 하고 고민들 많으셨을 것 같은데 최근 반도체 흐름을 짚어주시면서 종목들에 대해서 리뷰도 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근 저희가 좀 많이 다루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인데 중국의 코로나 정책 완화 기대감,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은 어떤 소식 전해주시나요? 네, 여행 관련 최근 중국 리오프닝 기대감 속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번 주 가장 핫한 이슈, 중국 코로나 완화 기대감으로 인한 관련주들을 한번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중국 당국의 코로나19 방역 완화 기대감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개최된 미셸 EU 상임의장과의 회담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 완화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라고 시사를 했었죠. 상하이시는 5일부터 대중교통과 야외 관광지 이용 시 코로나19 음성 증명서를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에 국내 여행업계의 업황 개선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중국은 지금 하나투어 기준 2018-19년 인원 매출 비중이 약 12에서 13%로 최근 중국의 리오프닝 정책 변화 속도를 감안한다면 내년 하반기쯤에는 패키지 여행 수요의 완전한 회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토부가 연말까지 2019년 대비 항공권 노선의 50%, 1번 기준으로는 내년 1분기까지 87%의 공급 회복을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일 인터파크에 따르면 11월 한 달간 예약된 패키지 예약 건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해 353%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전달보다 20% 늘은 상황이고요. 코로나19 이전 2019년과 11월에도 같이 비교를 해보면 증가 추세 보이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고, 패키지 여행 상품 인기도는 현재 우리나라 기준 베트남, 일본, 필리핀, 태국, 튀르키예 순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저희가 오늘 살펴볼 만한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일단 중국 코로나 봉쇄19 완화 기대감이란 이유로 인해서 지금 중국 관련주들의 상승이 굉장히 돋보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릴 첫 번째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롯데관광개발은 국내외 여행업, 크루즈, 면세점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내 단일 호텔 중에서 최대 규모인 그랜드 하얏트 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한컬렉션, K패션몰을 갖추고 있습니다. 코로나 같은 경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시기 동안 해외 여행객이 굉장히 급감을 하면서 영업 적자가 지속적으로 커졌죠. 그로 인해 2021년 영업 적자가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올해 영업 적자가 900억 원을 예상하고 있었는데 2022년도 4분기 예상 영업 적자가 100억 원대로 전년 동기를 비교해도 상당히 감소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광업 자체가 침체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하락 추세보다 강하게 빠졌다기보다는 비슷하게 움직이면서 시장이 슈팅이 나올 때 횡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는 롯데관광개발의 상당히 탄력성 있는 적은 상태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기업의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도 시장 하락 또는 침체 구간에서 양봉으로 상승하는 구간에 고르게 버텨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었죠. 최근 이슈를 살펴보면 일본의 무비자 여행 허용으로 엔저 효과가 발생하면서 일본 여행객의 증가, 거기에 중국 방역 완화를 통한 여행객 수요 증대 기대감, 거기에 카지노 이행객 증가로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높이는 삼박자로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지난 10월부터 일본에 입국 규제가 완화가 되면서 일본 여행객들의 수가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롯데관광개발 측에서는 겨울 여행 성수기를 맞는 지금 시점에 일본 홋카이도 단독 전세기 운항에 나서기로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입국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일본 여행객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황 보이고 있고요. 이에 맞춰서 일본 전세기 패키지도 반응이 좋다라고 롯데관광개발 측에서는 밝히기도 했습니다. 현재 차트를 보자면 시진핑 주석의 제로 코로나 언급으로 리오프닝 기대감이 형성이 됐습니다. 그로 인해 지속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롯데관광개발의 차트상 21위평과 61위평이 현재 골든크로스 형성이 되면서 오랜만에 상승세가 굉장히 반갑습니다. 외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수급도 튼튼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최근 거래량 또한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 하방 압력 강한 상황에서도 양봉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인 롯데관광개발, 앞으로 상승세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시기 바라면서 최근의 상승세를 비추어 보아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단타적 접근으로 빠르게 수익 보고 나올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롯데관광개발 저희 프로그램 통해서 자세히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몇 번 언급이 됐던 종목으로 기억을 합니다. 똑똑한 투자자분들이라면 롯데관광개발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구원님도 오늘 자세하게 말씀을 좀 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저희가 다음 살펴볼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종목은 또한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이죠. 제주항공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중국의 제로 코로나 시사로 인한 중국 소비 관련주 저가항공사의 아이돌이다. 제주항공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내 항공 운송업과 관광사업 등을 영위하는 기업 제주항공은 국내선 탑승객 시장 점유율 20%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사 최초로 코로나 시국에 기내 좌석에 화물을 탑재하면서 운송하는 화물 운송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코로나19로 인한 해외 여행객 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그로 인해 해외 여행객들에게 무착륙 관광 비행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도 했던 기업이죠. 최근 중국의 강력한 방역 정책 철회 기대감으로 인해서 중국 여행객들의 수요 증가로 제주항공의 상승세가 돋보여집니다. 코로나 이후 수년 만에 최근 올해 4분기 흑자 전환을 밝히기도 한 이 제주항공, 항공업계에서는 원달러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제주항공의 4분기 영업이익 달성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근 차세대 항공기 도입을 위한 시설 자금 확보로 유상 증자를 진행했었죠. 얼마 전 주가가 개파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투자자들의 불안감을 야기시키기도 했었지만 중국의 코로나 봉쇄 완화 기대감과 미국 보잉사의 구매 계약 체결 그러한 이슈로 인해서 투자자들의 기대를 다시 한번 일으키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 추세, 진입가는 12,300원, 121평을 저항 돌파해 준다면 유상증자 이슈 시점에 매물대 14,000원대도 노려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제주항공의 진입가는 12,300원, 목표가는 14,000원, 손절가 11,500원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종목 제주항공까지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항공주 관심 가지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텐데 제주항공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건님 그렇다면 저희 오늘장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간밤에 뉴욕 증시 하락을 했는데요. 네, 전일 우리 증시, 미증시와 커플링 현상 보여주었죠. 참 재미없는 상황에서 2,000개 이상의 하락하는 종목들이 답답하기만 한 모습이었습니다. 자, 오늘도 제가 보기엔 어제 또한 미증시의 하락으로 인해 어제와 같은 고구마 장세가 이어지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측을 한번 해봅니다.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 다들 잘 아시겠지만 13일, 14일 미국의 FOMC 회의 결과와 또 CPI가 남아있죠. 이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 전까지는 관망세가 굉장히 짙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거기에 중국의 제로 코로나 기대감 형성으로 중국 관련주들이 상승이 눈에 띄게 보이고 있는 모습이 있는데 그로 인한 미 증시의 관망세는 더 짙어질 것이다 라고 예측이 되고요. 전일 미 증시 이틀 연속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 오늘 또한 어제와 같은 커플링 현상 보이는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장 작전까지 자세하게 세워봤습니다. 지금까지 인베스팅 코리아 이동훈 수석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연구원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서 이슈 분석 자세하게 해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 종목에 대한 작전 저희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글로원 파트너스 이상홍 이사님과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이슈부터 짚어보도록 하죠. 최근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연말을 맞이해서 숨고르기 장세에 들어간 건지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는 건지 궁금한데 일단 수급적인 특징 체크해 주신다고요? 네, 저번 주 금요일 외국인 기준으로 4천억 원 정도의 거래소 매도가 나타났었어요.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그 통계 사례들을 대입해 보면 거래소 기준으로 3천억 원 이상 외국인 매도가 하루 기준으로 나타나면 시장에 변곡점이 형성이 많이 됐습니다. 이 변곡점이라는 부분은 시장이 상승할 때 매도하는 수급이 3천억 원 이상이라고 하면은 좀 하락으로 전환할 수 있는 변곡, 그다음에 시장이 하락하는 단계에서 한 3천억 원대의 거래소 기준 매수가 나타난다고 하면은 그 하락을 멈추고 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는 변곡이라는 점에서 변곡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금요일에 4천억 원 이상 매도를 하고 전일 기준으로는 한 950억 원대의 매도, 이런 식으로 매도가 줄기는 했지만 우리가 그 시가총액 상위주 흐름들을 보면 대형 IT주들이 좋지 않아요.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제 살짝 8만 원대를 깨고 반등이 나오기는 했지만은 오늘 다시금 8만 원대 가격을 깰 가능성이 높아지겠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수급적으로 보더라도 개인 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나머지 주체들 같은 경우는 매도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 있는 점은 우선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은 실적 시즌의 반응, 그다음에 증시 같은 경우가 빠지지 않거나 상승을 할 때 아니면은 특정 레벨까지 지수가 빠졌을 때 수급이 유입되는 특성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애매한 구간, 실적 시즌도 아니고 지수 같은 경우 레벨도 2,400대, 2,300대 후반으로 그리 많이 빠지지 않은 상황이고 여기에서 그러면 실적까지 뒷받침되냐?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대형 IT주들 및 나머지 시총 상위주들 같은 경우는 지금 급하게 매수를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를 드리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연결해서 생각해 볼 점은 자, 외국인 같은 경우가 시장은 매도를 하고 있지만은 개별적으로 매수를 연속해서 나타내고 있는 업종에 대한 체크가 필요해요. 어제는 2차 전지 일부 같은 경우 매수가 유입되었고 그다음에 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최근에 주가 강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계적인 추가 매수가 유입되는 부분을 확인할 수 있었고 센터 업종 같은 경우는 업종 전체로 매수가 유입이 된다라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개별적으로 종목들 같은 경우 가장 큰 포인트로 봐야 될 게 EPS입니다. EPS가 이게 주가에 대입해서 이익 같은 경우가 주당 수익률이 어떻게 증가하고 있느냐 그 부분인데 엔터 업종 같은 경우 안에서 SM, YG엔터, JYP 쪽을 비춰보면 YG엔터 같은 경우는 그 주당 이익 같은 경우가 우하향하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주가가 이게 턴을 못하는 겁니다. 절대 주가가 빠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다고 해서 그게 저점이 아니라는 거고 실제 이익 같은 경우가 우상향 형태를 나타내고 있는 엔터 업종 같은 경우에 종목이 최근에 한 10거래일 정도 외국인 수급이 유입되고 있고 이 수급 같은 경우는 연속된다고 하면은 지금 가격대가 고점이 아니라 추가적으로 현재 나올 수 있는 이익 대비해서 내년에 예상 실적을 이제는 주가에 대입해서 움직일 수 있는 측면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결론은 뭐냐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 다시금 이야기 나오고 있는 단어가 경기 침체 부분이에요. 경기 침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왔다 안 왔다 이 구분을 그냥 하고 단정을 짓기보다는 바라볼 수 있는 지표를 대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라볼 수 있는 지표 같은 경우는 유가 같은 경우가 70불대로 지금 다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구간 안에서 70불대를 깨고 한 60불대 정도로 내려간다면은 경기 침체를 원자재에도 반영하는 그런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미국에서 강했던 에너지 업종이 이제는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주도 업종 같은 경우도 좀 꺾여서 밀리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이 구간 안에서는 전체적인 시장을 팔 수 있지만은 우리가 아주 무리한 매매는 쉬어가되 그래도 수급 위주로 실적이 뒷받침되는 그러한 업종 내 종목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종 같은 경우가 엔터 업종이라는 본론이겠습니다. 네, 수급 특징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서 엔터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말씀해주신 세 가지 엔터주 중 어떤 종목을 오늘 특징적인 종목으로 꼽았는지 궁금합니다. 이사님 어떤 종목입니까? 네, 특징주는 JYP 엔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JYP 엔터는 내년 예상 영업이익이 1,200억 원대입니다. 이 영업이익단에서 포함되어 있는 게 오프라인 콘서트, 신보의 발표 그런 점은 포함이 되어 있는데 우리가 새롭게 지금 시장에 부각되고 있는 점이 중국 시장 부분이에요. 중국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는 점을 시장에 내비추고 있고 실제 리오프닝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 부분을 반영하면서 화장품, 레저 이쪽 단위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점은 센터 업종 중에서 이 종목들이 내년 예상 영업이익에 중국 시장 같은 경우를 포함을 시켰는지 아닌지 여부를 체크를 해보면 되는데 중국 시장에 그 오픈은 포함을 시키지 않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점은 지금 기준에서 내년에 예상되는 이익 같은 경우를 시총에 대입해보고 중국 시장이 열릴 가능성까지 하나 플러스 알파를 해본다고 하면 지금이 최근에 주가는 강하긴 했으나 이게 결코 비싼 주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러면 시장 조정이 나와요. 경기 침체 우려든 아니면은 기타 수급 요인으로든 시장의 조정이 나올 때 매도를 하고 가야 될 종목이 있고 매수 대응을 하고 가야 될 종목이 있는데 엔터 업종 중에서 JYP 엔터, SM 같은 경우는 매수 대응의 시각을 열어두고 접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은 외국인 기준으로 10거래일 연속 순매수가 나타났고요. 단순히 외국인이 매수한다고 따라서 이것을 매수해야 되고 분명히 수익으로 간다. 그런 접근은 아니에요. 지금 주가 수준 이 부분을 시가총액으로 환산을 해보고 그 부분을 이익에 대입을 해봤을 때 이게 지금 주가의 상승 여력이 어느 정도 남아있느냐라는 점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JYP 엔터를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격 접근 같은 경우는 당장 이것을 급하게 추격해서 막 위로 올려쳐서 매수를 한다. 그 관점은 아니에요. 시장의 조정이 나올 수 있고 시장 조정이 있을 때 종목들이 아무리 좋아도 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정해진 가격대, 우리가 매수해야 될 가격대의 적정선을 좀 정해두고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한 번 더 강조드리고요. 가격 접근은 63,0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엔터주 중에서 오늘의 첫 번째 특징적인 종목 JYP 엔터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까지 잘 이야기를 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JYP 엔터 특징적인 종목까지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시기가 시기이니만큼 이 정부 정책 발표 가능성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어떤 또 연말에 또 연초에 정책들이 발표가 될지 기대가 되는 한편 이 부분에서 저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 이야기해 주신다고요? 네. 연말 연초는 정부 정책, 그다음에 연초에는 대기업군들의 한 해의 사업 계획이 나와요. 그러면 대표적으로 그 대기업군에서 한 해의 정책, 한 해의 그 사업 계획을 말할 때 여기에서 포인트가 되는 게 중소형주의 주도주군으로 부각이 되기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 연초에 로봇 관련주들이 그렇게 부각이 된 것처럼 내년 초 같은 경우도 이 부분을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요. 기업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책, 그 부분에 주목이 필요해요. 이 영향을 미칠 만한 부분이라는 점이 뭐냐면, 상당히 상황이 좋지 않은 기업, 업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좋지 않은 상황을 만들어준 요소를 제거를 할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실제 이게 현실화된다고 하면 주가의 반등은 빠를 수 있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고요. 에너지 관련 정책은 에너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어떤 식으로 가지고 가는 계획을 연말에 또 발표하게 됩니다. 그 점에 따라서 우리가 최근에 주가가 빠져있는 원전주라든지 그런 군들도 좀 반등의 요소를 갖출 수 있겠죠. 그런 시각들을 지금은 열어두고 시총 상위주보다는 개별적인 정책이라든지 아니면은 기업의 한 해의 그림에 따라서 종목들이 움직일 수 있는 점을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전 정부의 그 정책과 반대될 수 있는 흐름을 또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전 정부에서 마련한 그러한 좀 규제라든지 그 부분이 이제 풀어질 가능성이 있음에 따라서 우리가 그런 점도 체크를 하고 지금 시장에서는 좀 모멘텀이죠. 그다음에 정책 이런 군으로 시각을 넓혀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결론입니다. 네, 그럼 특징적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종목은 이마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마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활에서 투영을 해보는 거예요. 실제 이마트 같은 경우 배송을 이용하기도 하지만은 가장 우리가 좀 익숙한 거는 로켓 배송 이쪽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마트는 이제 시장을 뺏기는 그러한 국면에서도 부각이 되었는데 대형마트 의무 휴업안 폐지 가능성이 어제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공식화가 되는 모습입니다. 바로 당장 내일 이렇게 실현된다는 게 아니라 지자체별로 상생안을 마련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부분을 우리가 그 휴일, 그 다음에 평일, 일별 그 할인점 매출을 대입해 봤을 때 한 9,600억 원 정도의 매출 증대 효과가 있고 이 부분을 비용단으로 환산을 해보면 600억 원의 비용 절감 구조예요. 그러면 현재 이마트 어제 주가 상승이 7%대에 나타났지만 부담스러운 주가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 11만 5천 원, 12만 원대까지 직접 의무휴업안 폐지가 된다면 상승이 가능하다는 시각을 열어둬야 되겠습니다. 가격 접근은 98,600원대에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입니다. 네, 이 두 번째 특징적인 종목 이마트까지 자세한 내용 들어봤습니다. 여러분들 가격 전략까지 말씀드렸으니까 참고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과 종목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장전 전략 저희 모두 세워봤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는 점까지 알려드리면서 저희는 잠시 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